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제가 이야기를 진행할 건데 15살의 탈북 브로커, 정말 15세 어린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는, 지금 하진우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탈북 청년 하진우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한국 사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탈북민 유튜브 채널들이 지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들에서 콜라보를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콜라보는 채널 성장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서 쭉 커왔는데, 또 이렇게 20만 넘어가고 이만큼 커지니까 또 혼자서 또 계속 다른 사람들 외면하고 하는 건 또 별로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인생을 사시는 탈북민들을 모아가지고, 또 그 중에서도 사연 많은 삶을 사신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제가 소개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삶, 또 북한의 삶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우 씨도 사실은 불우이웃 좀 도와달라는 아주 좀 기억이 남는 제안을 저한테 어떻게 전달이 왔는데, 그래서 불우이웃을 한번 만나보자 해서 만나봤는데, 불우이웃이라기보다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있고, 또 그의 탈북 스토리도 정말 좀 감동적이고 여러 가지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 수배까지 받고 결국 한국까지 오게 된 그 긴 여정, 그 삶을 제가 간단히 말씀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탈북 브로커, 우리가 많이 언론들에 들어오는 탈북 브로커의 세계,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등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진우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15살에 탈북 브로커를 했다고 했죠? 네. 그러면 그게 몇 년도였어요? 제가 2008년도부터 이제 브로커를 시작을 해서 2013년도까지 꾸준히 활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만 5년 해수로 6년 동안 한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탈북 브로커를 하게 되면 두만강 옆이 고향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가? 저는 함경북도 무산이라고 하는, 무산에서 왔군요. 네, 무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탈북 브로커를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린 나이에? 네. 계기는 아무래도 저희가 좀 이제 김정일의 방침검열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런 선택권이 저한테 주어졌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저 안에 있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았고, 네. 근데 김정은 방침 정도 받으려면 부산에서는 엄청 잘 나가야 되지 않아요? 네, 엄청 잘 나갔습니다. 네. 잘 나가다가 요약하면 김정은 방침으로 네. 가족이 풍비박산 나고 네. 정말 살기도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탈북 브로커의 세계에 뛰어들게 됐는데, 그런데 뛰어들 때 처음부터 사람들 넘겨주고 이런 거를 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 온 이제 가족분들이 자기 가족을 찾아서 이제 돈을 좀 보내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어떠한 가정을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 집은 거의 판잣집, 쓰러져가는 그런 판잣집이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온 집안 식구가 누워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집안 알았거든요. 식구가 몇 명 정도? 세 분이었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제가 들어갔는데도 누워만 있고, 보니까 이제 7일 동안 굶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네, 가족이. 가족하면 엄마와 그때 네. 아버지와 엄마와 딸 이렇게 세 분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딸은 한 몇 살? 그때 당시 8살, 9살 정도 됐습니다. 젊은 부부였군요. 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집에서 7일 동안 굶다 보니까 내일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분들한테. 일단 저는 부탁을 받고 갔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의 상황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니까 도저히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고 내일도 먹을 게 없어서 내일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희망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뭔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이 그 땅에 없을 것 같은 예, 그런 뭔가 좀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 가족을 데리고 넘겨주기 시작한 게 첫 예, 탈북시킨 그게 거예요. 탈북 그러면 브로커가 된 그 계기가 됐어요. 이전에는 돈을 전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몇 살 때부터 했어요? 그건 제가 거의 뭐 13살, 14살 이때 아, 처음에 제가 이렇게 찾아다니면 뭐 솔직히 이제 기자님 같은 연배 되시는 분들한테 가면 놀린다고 어디서 장난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욕도 쌍욕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렇겠죠. 그 네. 한국과의 가족하고 연결되는 일은 정말 목숨 내대고 네, 위험을 맞습니다. 감수해야 되는데 요만한 13살짜리가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척하고 전화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나라도 이건 뭐지? 안 믿죠. 네. 그럼 그렇게 쌍욕 먹으면 어떻게 헤쳐나갔어요? 제가 고본들을 한 10번 넘게 찾아갔습니다. 가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아,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지금 가족이 찾는다. 혹시 이런 사람 있지 않냐니까 처음에는 뭔가 보이브 스파이가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이런 얘기로 이제 근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게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저를 믿고 저한테 이제 가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찾아오라고 했는데 가니까 안 믿는 거죠. 이제 목소리 전화로 들을 때는 이 애가 어린애인 줄 모르잖아요. 그렇게 한 10번 넘게 설득을 시키고 진짜 내가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라는 걸 그분들한테 입증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13년 사이에 네. 무산 지역을 통해 가지고 네. 사람들을 그 보내준 거 아니겠어요? 네, 한 몇 명 정도 보내줬어요? 팀으로 저는 이제 가족을 보내다 보니까 거의 팀으로 움직였는데 팀으로는 한 50팀 정도 됐고요. 사람 수로로 치면 100명 이상은 한 5년 동안 100명. 네, 5년 동안 100명 그러면 매년 한 20명 정도 보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중에 북송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없어요?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가족을 보낼 때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가족을 보낼 때 제가 그때는 집 쪽 움직였는데 이게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잡히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죽어야 되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진짜 그 지역의 유지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많이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뭔가 이제 분담 형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잡힐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이제 보이부 쪽에도 또 이제 라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시다시피 뭐 온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산, 삼장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잡혀 나오는데 이쪽에 잡혀 나오는 순간 우리 쪽 사람들이 이제 따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식으로 다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럼 중국에도 네, 조력자들이 있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15세 탈북 브로커 하진우 씨는 성공을 100%를 자랑하는 탈북 브로커였는데 근데 그 자기 혼자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조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저쪽이 어디 뭐 황해도라고 하면 그쪽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 네. 뭐 그다음에 그 강까지 안내해 주는 사람, 네, 국경경비대도 당연히 매수했겠죠. 맞습니다. 중국에 받아주는 사람, 네, 그들이 체포돼서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들을 뽑아줄 수 있는 라인, 네, 이거 다 뇌물로 매수해가지고 움직였다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한 10대 후반에 그런 팀을 관리하는 네, 책임자였다는. 네.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 탈북 브로커에 대해서 정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들이 없으면 탈북자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네. 누가 안내를 해줍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탈북 브로커들 때문에 그 이미지들이 상당히 또 안 좋은 네,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하진우 씨는 100명을 데려오면서 10대 후반에 정말 한국 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 놀랄 겁니다. 10대 아니 탈북 브로커가 아주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10대 후반의 소년이 이렇게 북한에서 성공률 100% 탈북 브로커를 했다니까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2013년까지 하다가 탈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떤 계기로 탈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보내면서 그 이제 국가 보이부라고 하는 그게 요시찰 대상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나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이런 애가 어떻게 그런 거를 했을까? 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걔네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제 브로커를 보이브에서 잡았다고 하면 보통 혼자서 사람을 데리고 뭐 중국까지 가서 인계하는 그런 브로커들이었는데 뭔가 그 지역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조직이 있었다는 거에. 그리고 어린 나이에 10대가 네. 수장이었고. 네. 아, 거기에 이제 보이브 요시찰 대상으로 등록이 되면서 얘를 잡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보이브 전국 수배를 일단 때리고 거기서 그룹이 형성돼서 저를 잡으러 내려온 거죠. 혹시 그 탈북 브로커 하게 되면 뭐 얼핏 드는 생각은 돈 많이 벌었나? 너무 잘 사는 티를 내서 잡으러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돈도 벌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목숨값이거든요. 그 돈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는 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모든 분들이 목숨값에 안 되는 돈을 받고 도와준 거라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은 벌지 못했습니다. 풍청 살지는 못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외화벌이 사업을 했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이구나 이런 이미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한번 박살났다가 다시 또 예, 재기를 해가지고 해서 돈 좀 읽는데 네. 아들이 또 이거를 그 처음에는 네. 먹고 살기 어려워서 뛰어들었는데 네. 나중에 아버지도 재기하고 네. 본인도 탈북 돈도 넘겨주고 사람도 넘겨주면 살았다는 거죠. 네. 아마 그러면 하진우 씨 덕분에 한국에 온 사람들은 많이 고마워해야 되겠네요. 몰랐으면 한국 못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두만강 딱 건너가기 전에는 너무나 고맙다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또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또 이제 돈 안 받고 보내준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는 하늘이 알아봐 줄 거라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뭐 한국 간다면 연락이 다 안 되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와서 꼭 연락할게 이렇게 하고 갔는데 처음에는 뭐 좀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렇게 욕먹을 짓은 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는. 네. 그러면 한국에 와서도 네. 옛날에 보내준 사람 좀 만나봤어요? 네,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봐서 제가 이제 연락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좀 외면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때는 뭐 내가 아무래도 뭐 목숨이 걸려있던 문제다 보니까 이랬는데 지금에 내가 너를 봐야 될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전 너무나 반갑고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일 수도 있는데 부모 같은 심정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보낸 그 친구들이 막 열심히 대학교 다니고 서울에 유명한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 너무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고 싶었는데 굳이 한국에 왔는데 내가 널 봐야 될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일단은 뭐 우리 돈 주고 넘었으니까 이제 볼 일 없다. 뭐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또 아주 너무 매정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국가 수배령이 떨어져서 탈북한 순간 다시 돌아가면 어느 순간 갑자기 수배령이 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노시찰 대상에 등록이 됐는데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예. 하고 있다가 저를 못 잡으니까 저희 삼촌을 잡아서 갔습니다. 막내 삼촌을. 그게 2013년. 네, 2013년 잡혀서 갔는데 이제 진짜 아쉽게도 이제 보름 만에 저의 이름이 삼촌한테서 나왔고 아시다시피 이제 보이브라는 기관에 잡혀 들어가면 고문을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름 만에 제 이름이 거기서 나왔는데 제가 이제 삼촌이랑 같이 했던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저를 도와줬던 적은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미 그 보내준 사람들 또한 요시찰 대상에 있던 대상들이라서 얘가 확실하게 브로커가 맞거나 보이브에서 확정을 짓고 국가보이브 전국 수배령이 떨어졌던 거. 그 전에 삼촌이 들어가자마자 도망쳤고. 네, 저는 이제 대피 먹은 상태였거든요. 2013년 당시에 탈북민들을 넘겨주다가 체포되면 어떤 그 형벌을 받게 됩니까? 보통은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한 명 이상을 탈북을 시켜줬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또 가능한. 예. 100명 넘겨줬으면 그럼 거기 있었으면 죽었겠네요. 네, 그냥 뭐 초토화되는. 근데 뭐 아시다시피 탈북 이제 브로커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는 인신매매 법에 걸거든요. 그래서 인신매매 법이랑 아무래도 한국을 보내줬기 때문에 민족 반역자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중법에 걸어서. 그러면 브로커 했으면 본인은 맨날 다니던 루트니까 탁 도망쳐서 바로 넘어온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산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왜요? 완전히 그 바닥은 손꼽아도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바닥에는 이미 전국 수배가 떨어져가지고 그 10호 초소들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루트를 잘 알매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은 올 수 없었고 백두산을 통해서 저는 탈북을 했습니다. 백두산까지 가서 네, 그래서 한국에는 몇 년도 왔어요? 2014년도에 왔습니다. 2014년. 네. 그 저희가 시간상 이렇게 요약해서 자세히 얘기 들었으면 좋겠는데 왠지 제 느낌으로서는 15세 탈북 브로커의 삶이라고 했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깊이 얘기하지 못한 느낌이 드는데 아마 하진우 씨가 운영하는 하진우 TV에 가게 되면 네. 그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그 여기 와서 뭘 하는지를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네. 2014년에 와서 뭐 했어요? 2014년에 와서 제가 이제 화물 업계에서 화물 지입차 기사로 한 2년 넘게 일을 했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네. 21살, 2살 요때 네. 화물 지입차 기사를 했어요? 네. 왜 그 직업을 선택했죠? 대학이나 이런 데 좀 가지? 대학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잡혀 보이부에 저 때문에 이제 북한은 연자제라는 게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머니가 저 대신 구류장에서 3년 동안 이제 복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을 포기를 하게 됐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내가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화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5돈짜리 돈 벌어서 가족을 살리겠다고. 네. 그 어머니는 한국에 이게 좀 민감한 얘기인지 오셨나요? 아닙니다. 아직 어머님은 교화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반신 마비를 앓다 보니까 아유, 하반신 마비. 네. 그럼 못 데려오겠네요?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삼촌은 어떻게 됐어요? 삼촌은 6개월 만에 이제 보이부에서 를 당했다고. 아유, 그걸 이제 제가 국정원에서 들었거든요. 아버님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는 다행히 저랑 같이 이제 탈북을 하다 보니까 진짜 다행히 같이 오게 됐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와서 네. 살고 있군요. 그러면 한 2년 이제 지입차 기사 5톤 트럭을 몰고 다녔는데 그러면 뭐 지금도 몰고 다녀요? 아니 딴 거 해요? 지금 제가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희귀난치성 질병 진단을 받았거든요. 난치성 질병이 네. 왜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강직성 척추염 왜? 그때는 이제 엄마가 내 때문에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제가 화물차를 하면서 하루 2시간씩 자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 직원을 아예 안 쓰고 제가 24시간을 일하면서 그렇게 2년을 일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희귀난치성 질병이 와가지고. 강직성 척추염 제가 좀 아는데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잠 안 자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파괴돼 가지고 걸리는 질환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도 약 계속 먹으면서? 네, 지금도 유전자 치료제를 맞고 한 달에 한 번 맞고 약은 하루 3번 꼭 먹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식용 개구리로 좀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식용 있습니다. 개구리. 저는 개구리 안 먹어봤거든요. 진짜요? 그거 좀 네. 팔래요? 생각보다 그 시장이 존재를 해가지고 꽤 비싸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독립호감에도 뭐 남자들한테 되게 뭔가 자양강장제로 되게 좋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면 한국이 다 잘 팔리지. 그런 거 뭐 맞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뭐 정력이 좋다면 뭐 맞습니다. 기름 개구리가 잘 팔릴 것 같은데 지금 어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달 말부터 지금 식용 개구리 판매를 계획을 하고 어디서 있습니다. 팔아요, 그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저희가 또 이제 하나통일 관광농원이라고. 하나통일 관광농원. 네. 거기 가면 기름 개구리를 살 수 있다. 네, 어떻게 살수 먹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매운탕으로 드셔도 되고요. 뭐 개구리 매운탕. 네, 구워서 드셔도 되고 너무 거부감 없이 약처럼 뭐 짜서 뭐 이렇게는 안 돼요? 짜서 저희가 지금 가공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사서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어쨌든 네. 오늘 하진우 씨를 모시고 저희가 긴 얘기는 못 하겠고 오늘 짤막하게 걸어온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 정말 한국에 와서 저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름 개구리를 한번 약 이름이 있어요? 기름 개구리. 한마유라고. 한마유. 네, 약표명이 한마유라고. 한마유. 네. 하진우스의 한마유를 드시고 정력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오늘 농담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